유네스코 최고 전문가가 무너졌습니다. 평생 라틴 문자만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한글을 본 순간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6살 아프리카 아이가 4개월 만에 유창한 한국어를 하는 기적을 목격했을 때부터였죠. 도대체 한글에 무엇이 숨겨져 있길래 세계 최고 교육 전문가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600년 전 세종대왕의 과학적 비밀? 일제강점기에도 목숨 걸고 지킨 문자의 힘? 아니면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예견한 완벽한 시스템? 24세 최연소 박사에서 35세 교육학 수련 정회원이 된 천재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한글 보급 재단까지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뒤랑입니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 14층에 있는 제 사무실을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벽면 한쪽을 가득 채운 감사패들이 제가 지난 20년간 이뤄낸 성과를 보여주거든요. 아프리카 15개국 문해율 향상 프로젝트, 동유럽 교육 개혁 자문, 남미 원주민 언어 보존 사업까지. 세계 곳곳에서 제 이론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냈죠. 올해로 42살인 저는 현재 유네스코 문해교육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24살의 소르본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최연소 기록이었죠. 그리고 28살의 소르본 대학 언어교육학과 부교수가 되었고 32살에는 유네스코 문해교육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35살의 소르본 대학 정교수로 승진하면서 동시에 프랑스 교육학 수련 정회원으로 선임된 일이에요. 프랑스 교육계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 후 38살에 유네스코 문해교육국 부국장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쓴 라틴 문자 체계의 우수성과 세계화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은 현재 15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 교육학자들의 필독서가 되었죠.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류의 모든 문자는 결국 라틴 알파벳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라틴 문자가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비서마리가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말하더군요. 한국 측에서 자신들의 문해 교육 성과를 발표하고 싶어 한다고요. 문해율이 99.9%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라틴 문자가 아닌 문자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프랑스어만 해도 완전한 문해 교육에는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복잡한 상형 문자 같은 것으로 어떻게 그런 높은 문해율이 가능하겠어요? 아마도 통계를 과장했거나 기준을 낮게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의 문해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해봤지만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90%를 넘는 진정한 문해율을 달성한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서울국제교육회의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문해 교육이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우수한지 제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서울국제교육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제 심정은 복잡했어요. 사실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모나고 동그란 모양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해 보이는 문자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회의장에 들어서니 각국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대표단석에 앉아서 한국 측 발표를 기다렸어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무감으로 참석한 거였거든요. 드디어 한국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소개를 들어보니 서울대학교 김민지 교수더군요. 언어교육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지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문해율이 정말 99.9%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비결이 한글이라는 문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다음 말이었어요. 한글 교육의 놀라운 점은 학습 기간이라고 하더군요. 평균 6개월이면 완전한 문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프랑스어도 최소 2년은 걸리는데 어떻게 6개월이 가능하냐고 물었죠. 그런데 김민지 교수의 대답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하면서 무대 한쪽에서 한 아이를 불러냈거든요. 그 아이는 조셉이라는 이름의 6살 남자아이였어요. 탄자니아에서 온 난민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한국에 온 지 겨우 4개월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셉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완벽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셉이에요. 한글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발음도 정확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건 분명 특별한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이 아이가 천재이거나 특별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죠. 그런데 김민지 교수가 태블릿을 켜더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한글의 기본 문자는 24개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 24개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1만 1172개나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배워야 할 것은 그 기본 24개뿐이라고 했어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라틴 알파벳은 26개입니다. 한글보다 2개가 더 많죠. 그런데 표현할 수 있는 조합의 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요. 이것만으로도 한글의 효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셉 같은 사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속도로 한글을 습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평생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주장해온 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저는 김민지 교수의 제안으로 서울의 세종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어제 본 조셉의 사례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특별히 준비된 시연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학교로 향했습니다. 세종초등학교는 서울 시내에 있는 평범한 초등학교였어요. 특별히 엘리트 학교도 아니고 실험학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네에 있는 보통 초등학교였죠. 1학년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이소영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흥미로운 수업을 하고 계셨어요. 이소영 선생님이 칠판에 기역을 써놓고 아이들에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기역은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작은 거울을 나눠주더니 직접 기역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입 모양을 관찰해보라고 하셨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거울을 보면서 기역 소리를 내더니 하나둘씩 깨달음의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에요. 글자가 입 모양이랑 똑같아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현대 음성학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니요. 제가 대학에서 배운 음성학 이론보다도 더 정확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이소영 선생님께 언제 이 원리가 발견된 것인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1446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면서부터 이미 이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언어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15세기에 과학적인 음성학 원리를 바탕으로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소영 선생님은 계속해서 다른 자음들도 설명해 주셨어요.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 시옷은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는 모양이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확인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이론 설명 없이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발음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모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을 뜻하는 점, 땅을 뜻하는 가로선,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정말 경탄했습니다. 천지인 사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양 철학의 우주관이 문자 체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도구가 아니라
철학적 사상까지 담겨 있는 문자였던 거죠. 수업이 끝나고 이소영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속도가 정말 그렇게 빠른지 물어봤더니 평균적으로 6개월이면 완전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외국인이어서 집에서 한국어를 자주 쓰지 않는 환경이어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금세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한글의 표현문자적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글자와 소리가 정확히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한번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세종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나오는 길에 정말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학교 앞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을 보게 되었거든요. 흰 머리에 검은 한복을 입으신 모습이 정말 단정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아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러 오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한글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지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성함은 박순이라고 하셨어요. 올해 80살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언제 한글을 배우셨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대답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6살 때 일제강점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말 쓰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쓰면 벌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눈가가 젖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몰래 가르쳐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창호지로 창문을 다 막고 촛불을 켜놓고 한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정말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표지도 너덜너덜하고 페이지도 누렇게 변한 한글 교재였습니다. 1943년에 몰래 인쇄된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갖고 있다가 들키면 감옥에 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숨겨두고 밤마다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오빠가 한글을 가르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하실에서 아이들에게 몰래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신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오빠는 결국 서대문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하신 다음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말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으셨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또 다른 물건을 보여주셨어요. 천조각의 한글로 수놓은 태극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만드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한 땀 한 땀 한글로 대한독립만세를 수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늘땀 하나하나에 절규가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언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일제강점기에는 이름도 바꿔야 했다고 하셨어요. 창씨 계명이라고 해서 일본식 이름을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다나카 하나코였지만 가족끼리는 순덕이라고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어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지만 마음만은 빼앗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만큼은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한국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해방이 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숨겨두었던 한글 책들을 하나씩 꺼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두 합치니 작은 도서관이 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한글 책을 모두 불태우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하나씩 숨겨서 지켜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 다시 한글 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언어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박순이 할머니와의 만남이 끝난 후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김민지 교수가 한글의 창제 원리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입구에 전시된 훈민정음 원본을 보는 순간 정말 경이로웠어요. 600년 전의 문서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김민지 교수가 함께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원문을 읽어주시더라고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쉬이 익혀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번역을 들었을 때 정말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백성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이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김민지 교수가 다른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집현전 학자들과 3년간 공동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 과정도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음성학, 인도의 범어학, 몽골의 파스파 문자까지 당시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모두 연구했다고 해요. 15세기에 이런 국제적인 비교 연구가 가능했다는 것이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었어요.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한 해설서까지 남겨놨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문자도 이런 완벽한 창제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아는 문자는 한글뿐이라고 했어요. 해례본의 내용을 보니 정말 과학적이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체계화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체계였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당시 주변의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존 지배층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했습니다. 한자를 써야 문화인이고 교양인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으셨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는 겁니다. 김민지 교수가 보여준 또 다른 자료도 흥미로웠어요. 한글 창제 이전에도 이두, 향찰, 구결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하려는 시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한자를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었고 표기법도 복잡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셨던 거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독창적인 문자 체계를 만드신 겁니다. 박물관에서 본 또 다른 전시품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이 현대에 와서 디지털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장점을 보이는지 설명하는 코너였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한글 입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디지털 시대의 코딩 원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첨단 기술과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 박물관을 나온 후 김민지 교수가 저를 네이버 본사로 안내해 주셨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에서 한글이 디지털 기술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이버 본사에 도착하니 정말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첨단 기술의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개발팀장 정수민 씨가 나와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정수민 팀장이 회의실로 안내하면서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은 한글 입력 시스템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한글 자판이 나타났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컴퓨터 코딩 원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5세기에 만든 문자가 21세기 최첨단 기술과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다니 정말 경이로웠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어를 입력할 때는 26개의 키가 모두 필요하지만 한글은 24개의 기본 문자만 있으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의 조합 원리였어요. 자음과 모음이 수직, 수평으로 결합되는 방식이 디지털 매트릭스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컴퓨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민 팀장이 실제 입력 속도를 비교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영어와 한글로 각각 입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봤는데 한글이 훨씬 빨랐어요. 조합형 문자의 장점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검색 엔진에서의 한글 처리도 흥미로웠어요. 한글은 형태소 분석이 다른 언어보다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처리하기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에서도 한글의 장점이 뚜렷하다고 했어요. 규칙적인 조합 방식 때문에 AI가 한글을 학습하는 속도가 다른 문자보다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패턴 인식이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에서도 한글이 유리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표음 문자이면서 동시에 발음기관의 모양을 반영하고 있어서 음성을 문자로 변환할 때 오류가 적다는 겁니다. 정수민 팀장이 보여준 또 다른 자료는 전 세계 문자의 디지털 호환성을 비교한 것이었어요. 한글이 유니코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문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한글의 장점이 더욱 부각된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화면에서도 가독성이 뛰어나고 터치 입력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IT 기업들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모두 한글 처리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이 다른 언어 표기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앞서 한글 박물관에서 들었던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의 사례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한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민 팀장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미래 기술에서의 한글 활용 가능성이었어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환경에서도 한글이 가장 적합한 문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문자를 표현할 때 한글의 블록형 구조가 유리하다는 설명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입체적 표현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이버 본사를 나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현재는 물론 미래 기술에까지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김민지 교수가 저를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본부로 안내해 주셨어요. 한글이 실제로 해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KOICA 담당자 이현우 과장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로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현재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찌아찌아족은 고유한 언어는 있었지만 이를 표기할 문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2009년 한국의 훈민정음악회에서 찌아찌아족을 만났을 때 한글로 그들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한글이 어떤 언어든 표기할 수 있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현우 과장이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찌아찌아족 아이들이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쓰는 영상이었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키부키부라는 찌아찌아족 언어를 그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이었어요. 발음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현지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선생님이 한글 자모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찌아찌아족 아이들이 정말 빠르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찌아찌아족 어른들의 반응이었어요. 자신들의 언어를 글로 쓸 수 있게 되자 정말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옛 이야기를 글로 남겨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우 과장이 다른 사례도 소개해 주셨어요. 볼리비아의 아이마라족도 한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고유 언어는 있지만 적절한 표기 문자가 없어서 언어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제도에서도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현지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서아프리카의 몇몇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글 도입을 타진해왔다고 해요. 이현우 과장이 설명하기를 한글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특정 언어에만 맞춰진 문자가 아니라 소리 자체를 표기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라틴 문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세한 발음 차이도 한글로는 정확히 구분해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추구했던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이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해외 언어학자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실제 결과를 보고는 모두 놀라워한다고 해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의 세계적 확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멸 위기 언어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한글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우 과장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는 정말 의미가 깊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문자가 없어서 언어가 사라져가는 민족들의 현황이었습니다. 약 2,500개의 언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어요. 이런 언어들을 보존하는데 한글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민족의 고유한 소리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어서 언어 보존에 최적화된 도구라는 설명이었어요. KOICA를 나오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라는 이상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라틴 문자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저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어요. 세계에는 정말 다양하고 우수한 문자 체계들이 있다는 것을 한글을 통해 배웠습니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비서마리에게 연락해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달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죠. 한 달 후 유네스코 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열렸어요. 15명의 이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확신에 차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글 교육법을 전 세계 문해 교육에 도입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라틴 문자 우수성을 주장해온 제가 이런 말을 한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한 이사가 물어봤어요. 클레어, 자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의외군. 무슨 일이 있었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라틴 문자만이 최고라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에서 직접 본 한글의 우수성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완전한 문해가 가능한 한글의 학습 효율성,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과학적 창제 원리,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구조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일제강점기에도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켜낸 한국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언어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죠. 또 다른 이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클레어, 라틴 문자의 범용성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미 전 세계가 라틴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깨달은 편견이었어요. 범용성과 우수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글은 어떤 언어든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진정한 표음 문자예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사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문자입니다. 이걸 세계와 나누는 것이 우리 유네스코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사들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었어요. 제가 가져온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들을 보면서 한글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사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글 교육법 연구 프로젝트를 승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3개월 후 저는 소르본 대학의 국제문해교육연구센터를 새로 설립했습니다. 한글 교육법을 연구하고 전 세계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문자교육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글 교육법을 아프리카와 남미의 저개발국에 전파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제 전 재산을 투자해서 비영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지는 차드와 말리로 정했어요. 문해율이 낮은 이 나라들에서 한글 교육법의 효과를 검증해보고 싶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글을 배우는 학생으로 왔어요. 한글 박물관 앞에 서서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봤습니다.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세종대왕님, 당신의 위대한 꿈을 세계로 전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교육 엘리트였던 저는 이제 한글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배움의 자세로 돌아온 것이죠. 지금까지 유네스코 최고 문해교육 전문가 클레어 듀랑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세계적 권위자도 인정한 한글의 가치.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사용하는 이 문자가 얼마나 특별하고 과학적인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소중히 지켜온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감동 스토리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의 방에서는 앞으로도 세상 곳곳에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